섣달그금 날이었다. 박진혁이 임신한 여대생을 데리고 온 것은 그가 그 말을 했을 때 나는 부엌에서 만두를 빚고 있었다. 새우와 옥수수를 넣은 만두소는 시어머니 김혜숙 여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었다. 손가락 끝에 밀가루가 달라붙어 떼어내려면 힘을 주어 비벼야만 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만두 주름을 잡는 데에만 집중했다. 만두 하나에 주름 18개. 이것이 박씨 집안의 설날 규칙이었다. 주름 하나하나를 기계로 찍어낸 것처럼 균일하고 예쁘게 잡아야 했다. 박씨 집안에 시집 온 지 6년, 다른 재주는 늘지 않았지만 만두 빚는 솜씨만큼은 전국대회에 나가도 될 정도였다. 창밖에서는 벌써 불꽃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직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은 하늘에 작은 불꽃들이 드문드문 피어났다. 가사 도우미 최 여사님이 거실에서 수저를 놓고 냄비 속의 물은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김이 서려 부엌 유리는 하얗게 흐려졌다. 모든 것이 설날다운 풍경이었다. 현관에 서 있는 저 여자만 빼면 그녀는 하얀색 패딩을 입고 있었고 목도리가 얼굴의 반을 가려 눈만 드러나 있었다. 크고 동그란 눈, 긴 속눈썹, 화장하지 않아도 순수한 느낌을 주는 그런 눈이었다. 배는 살짝 불러 있었고 패딩으로도 가려지지 않았다. 대략 5개월은 되어 보였다. 그녀는 박진혁의 뒤에 숨어 그의 코트 자락을 붙잡고 있었다. 마치 낯선 교실에 들어선 초등학생처럼. 박진혁은 짙은 남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머리는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겼다. 현관의 따뜻한 조명 아래선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죄책감과 긴장감, 그리고 내가 그의 얼굴에서 본 적 없는 기이한 확신이 서려 있었다. 그 확신은 6년 전 결혼식에서 본 적이 있었다. 그가 버진 로드를 걸어오는 나를 바라볼 때 그의 눈에도 저런 빛이 있었다. 다만 그때 그가 바라보던 것은 나였다. 연우야,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조용한 거실 안에서 한 글자 한 글자가 나무판에 박히는 모처럼 선명했다. 이쪽은 소희야, 윤소희, 네, 아이를 가졌어. 최 여사님의 손에서 젓가락 하나가 떨어졌다.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쨍 하는 소리를 내고 멀리 굴러갔다. 그녀는 황급히 허리를 숙여 젓가락을 주었지만 얼굴이 붉어진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시어머니 김혜숙 여사는 2층에서 내려오던 중이었다. 계단 중간쯤에서 걸음을 뚝 멈췄다. 한 손으로 계단 난간을 붙잡은 채 미처 거두지 못한 미소가 입가에 굳어 있었다. 거실은 약 5초간 정적에 휩싸였다. TV에서는 설 특집 방송이 시끌벅적하게 흘러나오고 진행자는 명절 분위기에 한껏 들떠온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 주름을 잡고 밀가루를 뿌린 도마 위에 만두를 내려놓았다.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손길은 차분했다. 그리고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현관에 서 있는 윤소희라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도 나를 훔쳐보고 있었다.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겁먹은 토끼처럼 박진혁의 뒤로 반쯤 더 몸을 숨겼다. 몇 개월이야? 내가 물었다. 박진혁은 잠시 당황했다. 내가 이런 질문부터 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4개월. 입덧은 심하고 나는 윤소희를 향해 물었다. 초기 3개월이 제일 힘들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윤소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를 내지는 못했다. 그녀는 박진혁과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 본처가 반어법을 쓰는 건지 다음 순간 달려들어 머리채라도 잡을 것인지 가늠하는 듯했다. 박진혁이 대신 대답했다. 괜찮은 편이야. 기름 냄새만 좀 못 맡아. 정상이지. 나도 준서 가졌을 때 5개월까지 물도 못 마실 정도로 토했으니까. 나는 앞치마를 벗어 부엌 문고리에 걸었다. 거실로 걸어나가자 최 여사님이 현관에서 슬리퍼를 가져왔다. 소희 씨라고 했죠? 문 앞에 서 있지 말고 밖은 추우니까 들어와서 앉아요. 김혜숙 여사는 계단에 선 채 미친 사람을 보는 듯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녀는 짙은 와인색 캐시미어 가디건을 입고 머리는 새로 파마한 상태였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세배를 받을 때 가장 높은 자리에 멋지게 앉아있을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지금 그녀의 표정은 살아있는 개구리를 삼킨 듯했다. 연우야, 너 지금... 어머니,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오늘의 날씨를 말하는 것처럼 평온한 말투였다. 진혁 씨가 손님을 데려왔는데 설날에 사람을 문 앞에 세워둘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임신까지 한 몸인데 나는 허리를 숙여 윤소희의 발 앞에 슬리퍼를 놓아주었다. 그리고 일어나 최 여사님에게 말했다. 최 여사님, 식탁에 수저 한 벌 더 놔주세요. 소희 씨는 제 옆에 앉아요. 기름 냄새 맡기 힘들 테니 부엌 가까이는 가지 말고요. 박진혁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목을 대가 위아래로 움직였다. 눈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그는 아마 폭풍우를 예상했을 것이다. 나의 울음, 나의 욕설, 나의 히스테리. 내가 만두소를 그의 머리 위에 엎어버리는 장면까지도. 하지만 그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내가 임산부에게 슬리퍼를 챙겨주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연우야, 그가 다시 나를 불렀다. 아까보다 더 작고 더 불확실한 목소리였다. 왜요? 내가 돌아보았다. 고마워. 뭐가요?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설날이잖아요. 다 같이 모여야죠. 소희 씨 데리고 소파에 먼저 앉아 있어요. 만두 금방 다 돼요. 그리고 나는 몸을 돌려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다.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얼굴에 와닿았다. 뜨거웠다. 나는 도마 위에 만두를 하나씩 끓는 물에 넣었다. 하얀 만두들이 끓어오르는 물속으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떠올랐다.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숫자를 셌다. 하나, 둘, 셋. 모두 주름이 18개씩 잡혀 있었다. 내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미 3년 동안 갈아온 칼 한 자루가 있었다. 내 이름은 서연우. 박진혁과 결혼한 지 6년. 3살 된 아들 박준서가 있다. 6년 전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박씨 집안은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건설 재벌이었다. 성진건설은 시아버지 박상철 회장의 손에서 업계 10위권으로 성장했다. 우리 집이 가난한 것은 아니었지만 박씨 집안에 비하면 중산층에 불과했다. 부모님은 나를 명문대에 보내주셨고 졸업 후 나는 건축사무소에서 디자이너로 일했다. 박진혁을 처음 만난 것은 성진건설의 새 아파트 단지 디자인 시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였다. 그날 내 제안은 박상철 회장에게 혹평을 받았다. 나는 스크린 앞에 서서 레이저 포인터를 쥔 손톱이 하얘질 때까지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회의가 끝난 후 박진혁이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와 말했다. 연우 씨, 저희 아버지가 원래 말씀이 좀 그러세요.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요. 연우 씨 제안 정말 좋았어요. 진심으로요. 그 후 그는 6개월 동안 나를 따라다녔다. 재벌 2세다운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서투르고 진심 어리고 평범한 방식의 구애였다.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가져다 주었고 야근할 때는 사무실로 야식을 시켜주었다. 주말에는 전시회에 가자고 했고 걷다가 힘들면 길가에 앉아 같이 군고구마를 먹었다. 그는 집안의 배경에 의지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자신만의 독립적인 디자인 스튜디오를 만들고 싶다고. 연우 씨랑 같이요. 우리 둘이서. 나는 그의 진심에 감동했고 24세 나이에 그와 결혼했다. 결혼 후 3년. 그는 정말로 동화를 믿게 해주었다. 그는 성진건설의 도움 없이 작은 팀을 꾸려 건축 및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나는 그를 도와 고객을 만나고 도면을 그리고 공급망을 관리했다. 둘만의 작은 스튜디오는 서서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준서가 태어났던 해 그는 분만실 문 앞에서 아이보다 더 크게 울었다. 옆 침대 산모의 가족들이 힐끔거렸고 간호사는 그가 피를 보고 기절한 줄 알고 의자를 가져다 주었다. 그는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제 아내가 너무 고생해서요.
그 모습에 감동한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그에게 두둑한 봉투를 쥐어주셨다. 그때의 그는 진심으로 이 가정을 사랑하고 있었다.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변화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아마 준서가 태어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박상철 회장이 뇌출혈로 갑자기 돌아가셨다. 성진건설의 무거운 짐이 하룻밤 사이에 박진혁의 어깨 위로 떨어졌다. 그는 스튜디오 문을 닫고 성진건설 본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날부터 그는 아버지의 양복을 입고 아버지의 사무실에 앉았다. 아버지가 남긴 원로 임원들 앞에서 그는 냉철한 결단을 내리는 박 대표 역할을 억지로 해내야 했다. 매일 아침 집을 나설 때 나는 그가 이를 악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그 짐을 지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점점 더 바빠졌고 귀가는 점점 더 늦어졌다. 몸에 밴 담배 냄새는 점점 더 짙어졌다. 우리 사이의 대화는 오늘 하루 어땠어? 에서 준서 오늘 밥은 얼마나 먹었어? 로 그리고 결국 침묵으로 바뀌었다. 밤에 한 침대에 누워도 그는 저편에 나는 이편에 있었다. 가운데 놓인 이불은 마치 은하수처럼 우리를 갈라놓았다. 나는 여러 방법을 시도했다. 도시락을 싸주고 영화를 보자고 하고 그가 야근할 때 준서를 데리고 회사에 야식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 그때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수고했어. 어서 들어가서 쉬어. 그 미소는 너무나 정중해서 마치 잘 모르는 동료에게 하는 말 같았다.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펑펑 울던 그 남자가 내게 수고했다는 말조차 영혼 없이 건네는 낯선 사람이 된 것은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지만 그 시점 어딘가에 다른 이름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았다. 윤소희라는 이름, 나는 처음 듣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그는 강릉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돌아온 후 사소한 변화가 있었다. 그가 핸드폰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다. 예전 그의 비밀번호는 준서의 생일이었다. 내가 가끔 그의 핸드폰으로 준서 사진을 찍어줄 때 자연스럽게 잠금을 풀 수 있었다. 그날 나는 그의 핸드폰으로 준서가 만든 레고 성을 찍어주려다 준서의 생일을 입력했다. 비밀번호 오류 3번 시도하자 핸드폰이 잠겼다. 나는 핸드폰을 탁자 위에 도로 내려놓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부터 나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는 예전처럼 집을 나서기 전 내 이마에 키스를 해주었고 가끔 꽃집을 지날 때 꽃다발을 사오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변했다. 한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눈을 보면 알 수 있다. 그가 나를 볼 때 그의 눈빛은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바뀌었다. 마치 집에 놓인 오래된 가구처럼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알지만 멈춰서서 더 자세히 보지는 않는 눈빛이었다. 2주 후 그는 준서를 데리고 쇼핑몰에 다녀왔다. 돌아왔을 때 준서의 손에는 처음 보는 장난감이 들려 있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나무 블록 세트였다. 모서리가 모두 둥글게 처리된 것이 쇼핑몰에서 산 물건이 아니었다. 나는 준서에게 장난감이 어디서 났냐고 물었다. 준서는 아빠 친구가 줬어요. 누나예요. 라고 말했다. 박진혁이 옆에서 덧붙였다. 쇼핑몰 행사에서 받은 사은품이야. 그리고는 화제를 돌렸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일주일이 지났다. 그가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목소리를 잔뜩 낮추고 있었다. 준서는 거실에서 만화 영화를 보느라 시끄러웠다. 나는 물 2잔을 들고 베란다 문 뒤에 섰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처리할게. 넌 지금 내 몸만 잘 챙기면 돼.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전화를 끊고 돌아섰다. 문 안쪽에 서 있는 나를 보고 그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그리고는 내 손에서 물잔을 받아들며 말했다. 회사 일.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물잔도 그에게 건넨 뒤 거실로 돌아왔다. 회사 일. 남자들이 이 핑계로 얼마나 많은 여자를 속여왔을까? 그는 아마 모를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를 추궁하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2달 후, 나는 집안에 안 쓰는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낡은 가전제품과 책들을 성진건설이 후원하는 복지관에 기부했다. 복지관의 책임자는 송 선생님이라는 50대 아주머니였다. 그녀는 나를 데리고 복지관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송 선생님이 갑자기 구석에서 파란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사모님, 저분이 박 대표님께서 후원하시는 대학생 자원봉사자, 소희 선생님이에요. 매주 오는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나는 그녀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았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키가 크고 마른 여자였다. 긴 머리를 하나로 묶고 땅에 쪼그려 앉아 서너 살짜리 여자아이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녀가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다. 마치 맑은 물 한 잔처럼 깨끗해 보였다. 윤소희 씨요. 강릉에서 대학을 다녀요. 3학년인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박 대표님의 장학재단에서 계속 후원하고 있대요. 방학 동안 남아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오라고 했어요. 좋은 일이네요. 나는 말했다. 마음씨가 고운 아가씨군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박진혁이 드물게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국을 마시며 준서에게 유치원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아침에 보았던 땅에 쪼그려 앉아 아이에게 그림을 가르쳐주던 그 여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의 웃을 때 휘어지던 눈매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강릉의 대학교. 박진혁이 강릉으로 출장 갔던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하지만 나는 더 파고들지 않았다.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니어서였다. 그리고 오늘 섣달 그곰날 밤 그는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다. 나는 부엌에 서 있었다. 냄비 속의 만두는 이미 다 떠올라 있었다. 하얗고 통통한 만두들이 물 위에서 둥실거렸다. 나는 국자로 하나씩 건져내어 하얀 자기 접시에 가지런히 담았다. 주름 18개, 하나도 빠짐없이. 거실에서는 김혜숙 여사의 분노를 억누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혁아, 나 좀 보자.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준서가 서재에서 뛰어나와 방금 그린 그림을 손에 들고 윤소희 앞으로 달려갔다. 누나, 내가 그린 용 봐요. 윤소희는 허리를 숙여 부드럽게 말했다. 와, 정말 멋지다. 정말 잘 그렸네. 목소리가 참 부드러웠다. 정말 유치원 선생님 같았다. 나는 만두를 식탁에 올렸다. 차가운 요리 6가지, 뜨거운 요리 4가지, 그리고 닭고기 수프 한 솥. 박씨 집안의 설날 상차림은 매년 이랬다. 최 여사님은 아침부터 분주했다. 식탁은 박상철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 경매에서 사온 자단목 원탁이었다. 의자는 12개나 되어 대가족이 앉을 수 있었다. 하지만 박상철 회장님이 돌아가신 후 이 집에는 아들 박진혁, 시어머니 김혜숙 여사, 나와 준서, 그리고 최 여사님까지 5명만 남았다. 12개의 의자에 5명이 앉으니 텅 비어 보였다. 오늘 윤소희가 1명 추가되었다. 그녀의 뱃속 아이까지 합치면 겨우 7명을 채웠다. 김혜숙 여사가 2층에서 내려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그녀는 식탁으로 걸어와 윤소희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사람을 얼려버릴 듯했다. 그녀는 의자를 빼서 앉고는 냅킨을 펼쳐 무릎 위에 놓았다. 그 동작이 마치 채찍을 휘두르는 것처럼 거칠었다. 진혁아, 네가 나한테 말했던 그 안건 말이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를 똑똑히 끊어 말했다. 이따 밥 먹고 내 방으로 좀 오너라. 어머니, 오늘 설날인데 무슨 일이든 명절 지나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 박진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명절 지나고? 김혜숙 여사가 젓가락을 식탁에 내리쳤다. 네가 이 집에 사람을 들인 그날 나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생각은 했어야지. 윤소희는 의자에 몸을 움츠리고 고개를 숙였다.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있었다. 패딩을 벗으니 헐렁한 니트 원피스 차림이었다. 원피스 아래로 배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목은 가늘고 쇄골은 도드라져 보였다.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 보였다. 기껏해야 21~22살 정도. 어머니. 나는 식탁 위에 술잔을 들고 일어섰다. 오늘은 설날이에요. 손님을 난처하게 만들지 마세요. 무슨 일이든 내일 얘기하시죠. 제가 먼저 한 잔 올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매년 오늘처럼 행복하세요. 김혜숙 여사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한심하다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이 본처는 어째서 저 여자의 뺨을 때리지 않고 오히려 편을 들어주는가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 술을 거절하지 않았다. 잔을 들어나와 부딪히고 단숨에 마셨다. 그리고 술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고는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다. 돼지갈비찜 한 조각을 집어 윤소희의 그릇에 놓아주었다. 맛 좀 봐요. 최 여사님 솜씨인데 이게 그분 대표 요리예요. 준서는 이거 한 접시에 반은 먹어요. 윤소희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감사합니다, 연우 언니. 모기 소리만 한 목소리였다. 천만에요. 나는 그녀에게 농어찜 한 조각을 더 덜어주었다. 생선살은 단백질이 많아서 태아한테 좋아요. 많이 먹어요. 그리고 젓가락을 옆에 있는 대하찜으로 옮겨 가장 큰 새우 한 마리를 집어 김혜숙 여사의 접시에 놓아주었다. 어머니도 많이 드세요. 오늘 아침에 사온 싱싱한 거예요. 최 여사님이 아침 내내 고르셨어요. 김혜숙 여사는 나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에는 너무나 많은 복잡한 것들이 담겨 있었다. 이 며느리는 보살이 환생했거나 아니면 충격으로 미쳤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식탁의 분위기는 극도로 기묘했다. 박진혁은 나와 윤소희 사이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김혜숙 여사는 젓가락으로 그릇에 담긴 생선을 찔러 생선살을 으깨고 있었다. 윤소희는 내가 덜어준 갈비를 조심스럽게 베어 물었다. 마치 몰래 음식을 훔쳐먹는 햄스터처럼 소리라도 날까봐 조심스러워했다. 준서만이 유일하게 명절을 즐기고 있었다. 내 옆에 앉아 밥을 먹으며 다리를 흔들었다. 때때로 윤소희에게 말을 걸었다. 누나, 뱃속에 아기 있어요? 누나, 공룡 좋아해요? 누나, 상어 가족 노래 알아요? 윤소희는 그의 질문에 마침내 미소를 지었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각도가 놀랍게도 나와 약간 닮아 있었다. 나는 국을 마시며 핸드폰을 흘끗 보았다. 화면에 2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하나는 내 친구 강지혜에게서 온 것이었다. 친구야, 새해 복 많이 받아. 네가 저번에 알아봐달라고 한 그 장학재단 내가 알아냈어. 다른 하나는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었다. 연우야, 네가 요청한 자산 목록 한 변호사님이 정리 다 하셨다. 명절 지나고 너한테 주실 거야. 나는 2 메시지를 모두 지우고 핸드폰을 뒤집어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저녁 식사가 끝났을 때 식탁 위에 만두는 6개가 남아 있었다. 김혜숙 여사가 하나를 집어 한 입 베어 물더니 맛이 이상했는지 내려놓았다. 박진혁은 처음부터 끝까지 만두에 손도 대지 않았다. 윤소희는 하나를 먹고는 맛있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의 그릇에 산처럼 쌓인 음식을 보고 미안한 듯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연우 언니,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감사해요. 뭘요? 나는 냅킨을 접어 식탁 위에 놓았다. 설날인데 혼자 아이까지 가진 몸으로 갈 곳도 없잖아요. 진혁 씨가 데려온 건 당연한 일이에요. 앞으로 당신도 이 집의 일원이에요. 나는 이 말을 하면서 김혜숙 여사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잿빛을 넘어 마치 망치로 3번은 두들겨 맞은 무쇠조각 같았다. 윤소희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한 방울 한 방울 그녀의 그릇으로 떨어져 작은 물보라를 일으켰다. 그녀는 허둥지둥 눈물을 닦았고 소매는 눈물과 간장으로 얼룩졌다. 연우 언니, 저 어떻게 언니를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나한테 미안할 것 없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끊고 휴지를 건넸다. 임신은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자기 몸 잘 챙겨요. 아이가 가장 중요하니까. 박진혁은 옆에서 침묵하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 고마움, 죄책감, 그리고 희미한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아마 내가 윤소희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 설날 밤이 박씨 집안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도 평화로운 밤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틀렸다. 새벽 2시. 성북동의 저택은 완전히 고요해졌다. 김혜숙 여사는 잠자리에 들기 전 수면제 2알을 먹었다. 최 여사님은 진작에 뒤뜰의 작은 방으로 돌아갔다. 박진혁은 서재에서 잠들었다. 오늘 밤 윤소희와 앞으로의 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 윤소희는 내가 1층 객실에 마련해준 방에 있었다. 침대 시트는 새로 갈았고 베개는 내가 직접 두드려 푹신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불도 한 채 더 가져다 주었다. 임산부는 추위를 잘 타니까 이 집 난방은 좀 부족했다. 준서는 벌써 잠들어 있었다. 작은 침대에 누워 공룡 인형을 껴안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오늘 밤 같이 그림을 그려주는 누나가 집에 와서 무척 기뻐했다. 그는 이 누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전혀 몰랐다. 나는 아들의 침대 옆에 앉아 한참을 그를 바라보았다. 커튼 틈으로 달빛이 새어 들어와 그의 작은 얼굴 위로 떨어졌다. 속눈썹은 길고 콧대는 오뚝했다. 나와 닮았다. 그가 몸을 뒤척이며 잠꼬대를 했다. 엄마, 공룡 배고프대. 나는 이불을 잘 덮어주고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는 꿈속에서 웃으며 공룡 인형을 더 꽉 껴안았다. 그리고 나는 일어나 안방으로 돌아갔다. 옷장을 열고 가장 안쪽에 넣어두었던 캐리어를 꺼냈다. 안에 든 것은 간단했다. 나와 준서의 신분증, 은행카드, 갈아입을 옷 몇 벌, 그리고 USB 하나. USB 안에는 성진건설의 최근 3년간의 모든 공급망 계약서, 사본, 박상철 회장님의 유원장 원본 스캔 파일, 박진혁 명의의 모든 자산 및 부채 명세서, 그리고 그와 윤소희 사이에 오간 모든 통신 기록의 스크린샷이 담겨 있었다. 이 자료들을 모으는데 3년이 걸렸다. 가야 할 시간이었다. 나는 캐리어를 현관으로 끌고 가 검은색 코트를 입고 목도리를 둘렀다. 준서의 방문 앞에서 1분간 서 있었다.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른 채. 사실 나는 아이를 아빠 곁에서 떼어놓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에게 상처를 주는 가정에 아이를 남겨두고 싶지는 더더욱 않았다. 언젠가 아이는 이해해 줄 것이다. 오늘의 이 선택을 그날이 오면 용서해 주길 바랐다. 나는 박씨 집안의 저택을 걸어 나왔다. 마당의 붉은 등불은 아직 켜져 있었고 밤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등불의 빛이 땅 위에 비쳐 마치 꺼져가는 불덩이처럼 보였다. 멀리서 아직 드문드문 불꽃이 터지고 있었다. 지푸른 밤하늘에 피어나는 은색의 작은 꽃 한 송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공기는 차가웠다. 이가 시릴 정도로. 하지만 내 마음은 따뜻했다. 6년. 나는 마침내 이 조각된 철문 밖으로 걸어나갈 수 있었다.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철문을 나와 길모퉁이를 돌았다. 검은색 카니발 한 대가 서 있었다. 차 지붕에는 얇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고 아버지의 조금 피곤한 얼굴이 드러났다. 그는 낡은 가죽 재킷을 입고 옷깃을 세우고 있었다. 입에는 불이 붙지 않은 담배를 물고 있었다. 내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는 입에서 담배를 빼 귀 뒤에 꽂았다. 그리고 차문을 열고 내려와
내 손에서 캐리어를 받아 트렁크에 실었다. 동작은 조용했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준서는 그가 말했다. 내일 아침에 데리러 올게요. 하룻밤 더 자게 놔두세요. 나는 차문을 열고 조수석에 앉았다. 차 안의 히터는 따뜻했고 좌석에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짜주신 털실 방석이 깔려 있었다. 아버지가 시동을 걸자 차는 텅 빈 거리를 향해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다. 수속은 다 됐고 그가 물었다. 재산 분할 신청 서류는 한 변호사님이 명절 전에 제출했어요. 법원에서 명절 끝나고 첫 업무일에 정식으로 입건한다고 통보 왔어요. 주식 동결 가압류 신청도 동시에 제출했고요. 그 사람 명의의 자산, 오늘부터 1원도 못 움직여요. 윤소희라는 애 쪽은 그 애 장학금 출처, 실제 나이, 그리고 뱃속의 아이가 진짜 누구 아이인지 지혜가 다 알아냈어요. 자료는 제 USB에 있고요.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묵묵히 운전만 했다. 차 안의 오디오에서는 아주 오래된 록 발라드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소리는 작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 가장 좋아하던 노래였다. 나를 낚시터에 데려갈 때마다 흥얼거리셨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음치라고 놀리면서도 한 번도 고쳐주려 하지 않았다. 그저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굽는 아버지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으실 뿐이었다. 창밖의 거리는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다. 설날의 붉은 등불들이 줄지어 뒤로 물러났다. 나는 차가운 유리창에 얼굴을 기댔다. 내가 6년 동안 살았던 이 도시가 눈앞에서 스쳐 지나갔다. 울음이 터질 줄 알았다. 미련이 남을 줄 알았다. 슬플 줄 알았다. 박진혁이 내게 속삭였던 달콤한 말들을 떠올리고 오늘 그 임신한 여자와 함께 머릿속에서 뒤죽박죽이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내 심장은 평온했다. 마치 푹 자고 일어난 것처럼. 이 일에 대해 나는 3년 내내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가 정말로 그 여자를 집으로 데려온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어졌다. 직진만이 남았다. 차량이 한강 다리를 지날 때쯤 내 핸드폰이 진동했다. 박진혁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그는 아마 아직 서재에서 본처와 여대생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 나에게 이 새로운 상황을 받아들이게 할지, 어떻게 어머니와 애인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점을 찾을지, 그는 아마 자기가 꽤 잘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오늘 저녁 식사는 적어도 싸움판이 되지는 않았으니까. 나는 메시지를 열었다. 연우야, 오늘 밤 너의 관용에 고마워. 이 일로 네가 많이 상처받았다는 거 알아. 하지만 소희는 정말 내가 필요해. 혼자 아이를 가진 몸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 내가 외면할 수가 없어. 걱정 마. 너와 준서는 영원히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야. 나에게 시간을 좀 줘. 내가 모든 걸 잘 처리할게. 새해 복 많이 받아. 사랑해. 사랑해. 그는 설날 밤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대생을 집에 데려왔다. 나에게 그 여자에게 반찬을 덜어주고 침대를 정리하고 이불을 가져다 주게 했다. 그리고 새벽 2시에 나에게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화면 위에 세 글자를 보며 피식 웃었다. 비웃음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감동을 이렇게 실감나게 연기할 수 있는지 놀라웠을 뿐이다. 너무나 실감나서 그는 아마 정말로 자신이 의리 있고 좋은 남자라고 믿고 있을 것이다. 나는 답장을 썼다가 한 글자씩 지웠다. 결국 나는 네 글자만 보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그리고 핸드폰 전원을 껐다. 가방에 넣었다. 차는 석촌호수 근처의 3층짜리 작은 주택 앞에 멈췄다. 우리 집. 부모님이 30년 동안 사셨던 낡은 집이었다. 마당에는 은행나무 2그루가 심겨 있었다. 내가 태어난 해에 아버지가 직접 심으신 나무였다. 은행나무 가지가 밤하늘 아래로 뻗어 있었고 나뭇가지 끝에는 조각달이 걸려 있었다. 집 앞에 등은 켜져 있었고 어머니가 키우시던 치즈 고양이가 계단에 웅크리고 있었다. 차의 불빛을 보고
고양이는 일어나 기지개를 켜며 꼬리를 높이 치켜 세웠다. 나는 차문을 열고 내렸다. 은행나무의 향기가 느껴졌다. 가을에 피는 꽃은 이미 다 졌지만 가지의 쌉쌀한 향과 호수의 습기가 섞여 여전히 좋은 냄새가 났다. 집의 냄새였다. 집에 들어간 후 나는 캐리어에서 노트북을 꺼내 식탁 앞에 앉았다. USB를 컴퓨터에 꽂고 윤소희라고 표시된 파일을 열었다. 어제 지혜가 보내준 조사 결과였다. 아직 자세히 보지 못했다. 화면에 자료가 한 장 한 장 펼쳐졌다. 윤소희는 윤씨가 아니었다. 본명은 이수아. 나이는 21가 아니라 24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정규대학에 가지 못하고 강릉의 이름 없는 전문대에 3년간 학점만 걸어두었다. 2학년 때 다른 사람의 학자금 대출을 도용한 것이 발각되어 장학금 자격이 박탈되었다. 전문대 졸업 후 그녀는 강릉의 한 노래방에서 서빙 일을 했다. 청순한 외모 덕분에 어떤 남자와 사귀게 되었고 반년 동거 후 임신했다가 버림받았다. 혼자 중절 수술을 하러 갔다가 어떤 개인 산부인과 병원 원장을 알게 되었고 그 후로 그 병원에서 접수원으로 일했다. 임신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의 SNS는 3일만 공개되어 있었지만 지혜는 그녀의 전 동료를 통해 그 이전의 게시물들을 입수했다. 작년 10월 그녀는 SNS에 이런 글을 썼다. 올해 목표는 돈 많은 남자 잡기. 더 이상 가난한 남자 때문에 고생할 수 없어. 파이팅! 함께 올린 사진은 호텔 방에서 거울을 보고 찍은 셀카였다. 거울에 비친 침대 위에는 남자 양복 상의가 놓여 있었다. 그 상의의 소매 단추는 박진혁이 맞춤 제작한 것이었다. 자개 바탕에 금실로 부자가 새겨진 박상철 회장님이 남기신 유품이었다. 장학재단은 더욱 정교하게 박진혁의 가장 은밀한 부분을 파고들었다. 성진건설이 후원한 학생은 수백 명이었지만 그녀는 기어코 박진혁이 직접 승인한 서류를 손에 넣었다. 그리고 후원을 받은 바로 그달에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러 갔다. 그녀가 산모수첩을 만든 날짜는 나중에 그가 나쁜 남자에게 버림받고 나서야 임신 사실을 알았다고 울며 말했던 시점과 지혜가 입수한 은행 거래 내역 앞에서 모두 조각났다. 산모 수첩을 만들기 바로 전날 그녀의 개인 계좌로 2억 원이 입금되었다. 송금천은 한 컨설팅 회사, 법인 대표는 이수아의 대학, 룸메이트의 사촌 언니였다. 그리고 이 컨설팅 회사는 지난 2년간 성진건설로부터 6건의 마케팅 용역비를 받았다. 각각의 금액은 1억에서 2억 원 사이였다. 뱃속의 아이가 박진혁의 아이인지 아닌지는 복지관의 CCTV 기록과 산부인과 예약 기록을 손에 넣은 후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가 산모 수첩을 만든 시점에서 임신 주수를 역산해보면 박진혁의 출장 일정과는 단 2번 겹쳤다. 하지만 그녀의 동거남, 그 노래방에서 만났다는 남자와의 만남은 일주일에 3번이었다. 나는 이 자료들을 다 보는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나는 더욱 냉정해졌다. 그리고 나는 폴더를 닫고 다른 폴더를 열었다. 이 폴더의 이름은 성진건설 자산 명세 및 법적 하자였다. 안의 내용은 훨씬 더 방대했다. 나와 한태수 변호사팀이 3년 동안 항목별로 정리한 것이었다. 성진건설은 표면적으로는 박진혁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박상철 회장님이 남기신 유언장에는 부가 조항이 하나 있었다. 성진건설의 핵심 자산은 가족 신탁 구조 안에 묶여 있었다. 수익자는 박진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즉 준서였다. 만약 박진혁이 혼인기간 중에 중대한 과실을 저질러 이혼하게 될 경우 신탁의 관리권은 공동 수익자가 지정한 제3자 관리인에게 자동으로 이전된다. 그리고 박상철 회장님이 지정한 제3자는 생전에 가장 신뢰했던 재무 고문이자 한태수 변호사의 친동생이었다. 다시 말해 박상철 회장님은 유언장을 작성할 때 박진혁이 전혀 모르는 법적 함정을 파놓으셨던 것이다.
자신의 아들을 너무나 잘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박진혁이 이 가정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가 이 가정에 남긴 마지막 안전장치는 바로 나였다. 나는 이 폴더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날짜별로 번호를 매기고 법적 요건에 따라 분류했다. 그리고 한 변호사님의 이메일로 보냈다. 메일 본문에는 한 줄만 썼다. 명절 후 계획대로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핸드폰을 들어 박진혁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진혁 씨, 아침에 소희 씨 데리고 산부인과 가봐요. 제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서 주임님께 예약해뒀어요. 오전 9시 VIP 진료실이에요. 주수가 꽤 찼으니 종합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해요. 그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다. 알았어. 연우야, 고마워. 정말로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범하네. 나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다. 나의 대범함이 그는 곧 그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것이었다. 날이 밝아올 무렵 나는 어릴 적 내 침대에 누워 창밖의 은행나무 두 그루를 보고 있었다. 나뭇가지에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무슨 새인지는 알 수 없었다. 새벽빛 속에서 깃털을 털더니 날아갔다.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인은 김혜숙 여사였다. 나는 전화를 받아 스피커폰으로 설정했다. 서연우, 너 어디야?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쉬어 있었다. 배경에서는 가사도우미가 바쁘게 뛰어다니는 발소리와 멀리서 박진혁이 찾았어?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 김 여사님이 아침에 청소하다가 안방 옷장이 반쯤 비어있고 캐리어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모양이다. 내 모든 신분증과 일상용품이 전부 사라졌다. 너한테 묻잖아. 어디 갔냐고. 진혁이가 아침 내내 너 찾는 거 몰라? 어머니.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낡은 등나무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창밖 은행나무 위로 비치는 첫 햇살을 보며 말했다. 나왔어요. 나왔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언제 돌아올 거야? 안 돌아가요. 전화기 저편에서 와장창 하는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 같았다. 그리고 박진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마 시어머니에게서 핸드폰을 빼앗은 모양이다. 목소리는 다급하고 분노에 차 있었고 내가 들어본 적 없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서연우, 너 어디야? 왜 나간 거야? 똑바로 말해. 어젯밤까진 괜찮았잖아. 소희일 신경 안 쓴다고 했잖아. 걔한테 반찬도 덜어줬잖아. 너. 박진혁 씨.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에는 마침내 희미한 웃음기가 섞여 있었다. 안다, 그린내 섬나도 박진혁 씨. 오랫동안 참아왔던 더 이상 참을 필요 없는 그런 웃음이었다. 반찬 덜어준 걸로 내 태도를 판단해요? 그럼 어젯밤 그 식탁에서 내가 한 젓가락도 안 먹은 건 눈치채지 못했어요? 전화기 저편이 조용해졌다. 내가 당신이 데려온 여자에게 침대 시트를 깔아주고 이불을 챙겨준 게 그 여자를 받아들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틀렸어요. 내가 시트를 깐 건 당신의 수의를 준비한 거였고 내가 이불을 덮어준 건 당신의 관뚜껑을 덮어준 거였어. 내가 이렇게 오래 기다린 건 당신을 용서해서가 아니야. 당신이 스스로 모든 죄의 증거를 이 식탁 위에 올려놓기를 기다린 거야. 이제 당신은 다 올려놨어. 임신한 여자를 집으로 데려와서 당신 어머니가 직접 보게 하고 최 여사님이 보게 하고 준서가 보게 했어. 심지어 복지관에 기록까지 남겼지. 박진혁 씨, 증거는 완벽해. 무슨 소리야? 무슨 증거? 나는 당신이 데려온 그 여대생을 산부인과로 데려가서 검사를 받게 했어. 그 아이의 임신 주소와 당신의 출장 날짜, 출장 일정표와 호텔 투숙 기록. 당신이 그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승인 서류, 당신 명의의 컨설팅 회사가 그녀에게 돈을 송금한 은행 거래 내역, 이 모든 걸 내가 다 가지고 있어. 당신은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지. 사실 당신은 내가 소송 자료를 완성하는 걸 도와준 것뿐이야.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법원은 명절 끝나고 첫 업무일에 입건할 거고 주식 동결 가압류 신청도 동시에 들어갔어. 당신 명의의 자산은 오늘 0시부터 1원도 못 움직여. 당신이 윤소희한테 주려고 준비했던 그 돈 이미 은행에서 동결됐어. 연우야. 박진혁 씨. 그 여자한테 전해. 뱃속에 아이 낳으면 꼭 유전자 검사해보라고. 그리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낡은 등나무 의자에 기댄 채 다리 위에 웅크린 치즈 고양이의 등을 쓰다듬었다. 고양이가 그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은행나무 그림자가 새벽빛에 길게 늘어져 커튼을 뚫고 내 무릎 위에 떨어졌다. 마치 부서진 금가루 같았다. 탁자 위에 핸드폰이 미친 듯이 진동했다. 박진혁이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바로 무음으로 바꿨다. 오히려 강지혜의 메시지가 먼저 떴다. 친구야, 실시간 검색어 1위야. 누가 네가 한밤중에 캐리어 끌고 박씨 집에서 나오는 거 찍어서 올렸어. 설날 밤 재벌가 막장 드라마라고. 댓글창 이미 폭발했어. 나는 답장을 보냈다. 이제 시작이야. 박씨 집안 거실에서 그 통화가 끝난 후 최 여사님이 나중에 지혜에게 말해주길 박진혁은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져 액정이 거미줄처럼 박살났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온몸을 떨었다고 한다. 그는 부서진 핸드폰을 향해 히스테릭하게 반복해서 외쳤다. 녹음했어? 걔가 도대체 얼마나 녹음한 거야? 그 계약서들은 어디서 난 거야? 김혜숙 여사는 옆에 앉아 얼굴에 핏기 하나 없이 굳어 있었다. 윤소희는 계단 입구에 서서 한 손으로 난간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다. 화장은 엉망으로 번져 있었다. 그녀는 아마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자신이 의지하려 했던 그 산이 설날 밤, 하룻밤 사이에 곧 가라앉을 외딴 섬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설 연휴가 끝나고 법원은 정식으로 사건을 입건했다. 성진건설의 주식 동결 통지서가 박진혁의 사무실로 배달되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통지서를 찢어버렸고 그 후 사법서류 훼손은 공무집행방해라는 고지를 받고 법원 경찰에 의해 법원으로 끌려가 각서를 써야 했다. 그 다음 날 윤소희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산부인과 검진을 받던 중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그녀는 학력 위조 및 장학금 사기, 그리고 관계회사를 통한 불법 자금 유용 혐의를 받았다. 그녀의 2억 원 송금 기록은 경제범죄의 단서가 되었다. 지혜가 모든 자료를 묶어서 수사팀에 넘겼다. 그녀는 연행될 때 공포에 질려 통곡하며 복도에 주저앉아 자신의 배를 감싸 안고 외쳤다. 잡아가지 마세요. 저 임신했어요. 나는 옆에 서서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에 한 점의 동요도 없이 말했다. 아가씨, 당신 산부인과 기록의 매독 검사 항목, 지금 다시 검사 한번 해볼까요? 정월 대보름. 이혼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박진혁은 강남에서 가장 비싼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 변호사는 업계에서 검은 것을 흰 것으로 만들기로 유명했다. 그는 맞춤 양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설 때 기세가 등등했다. 그의 첫마디는 이것이었다. 원고 서연우 씨는 장기간 산후 우울증을 앓아왔으며 감정이 불안정합니다. 피고 측은 원고가 이번 이혼 소송에서 주관적인 악의를 품고 있음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태수 변호사가 일어나 서류 가방에서 증거를 하나씩 꺼내 보였다. 3년간 박진혁과 윤소희의 모든 통신 기록, 은행 송금 기록, 동선 중복 시간표, 윤소희의 산부인과 초진 기록, 그리고 박상철 회장님의 유언장 신탁 부가조항 원본 스캔 파일. 대형 로펌 변호사의 얼굴은 자신감에서 놀라움으로, 놀라움에서 창백함으로 변해갔다. 그는 고개를 돌려 박진혁을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명확했다. 내론 영애, 이런 것들은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박진혁은 피고석에 앉아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잿빛 얼굴로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판사는 휴정을 선언하고 추후 선고 기일을 잡겠다고 했다. 법원을 나올 때 햇살이 좋았다.
나는 계단 위에 서서 길가에 세워진 아버지의 차를 보았다. 아버지가 차 옆에 서 계셨다. 뒷좌석에는 작은 아이가 엎드려 차창을 통해 나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준서였다. 아버지가 준서를 데리고 오셨다. 나는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가 차문을 열었다. 준서가 와락 내 품에 안겼다. 아이는 빨간색 패딩을 입고 작은 얼굴은 바람에 불어 발그레해져 있었다. 눈은 반짝반짝 빛났다. 아이는 내 목을 끌어안고 큰 소리로 말했다. 엄마, 할아버지가 이제 엄마랑 준서랑 같이 석촌호수 집에서 살 거래요. 나는 준서를 뒷좌석에서 안아내렸다. 한 손으로는 준서를, 한 손으로는 내 아들을 꼭 껴안았다. 법원 앞 계단에 웅크려 앉아 아이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머리 위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따뜻했다. 마치 방금 햇볕에 말린 솜이불 같았다. 아버지는 담배를 끄고 신발끈을 고쳐매는 척 웅크려 앉아 3번이나 안경을 닦으셨다. 한 달 후 나는 석촌호수 근처의 개인 건축사무소를 열었다. 이름은 준서 디자인. 아들 준서의 이름에서 따왔다. 사무소는 크지 않았지만 핵심 팀원은 12명이었다. 대부분 내가 예전에 박진혁의 스튜디오 시절에 데리고 있던 디자이너들이었다. 내가 이혼하고 독립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말 없이 집단으로 이직해 나를 따라왔다. 박진혁의 스튜디오는 그 소식을 들은 다음 날 텅 비어버렸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마지막 날 출근해서 건물 내 모든 회사에 축하 사탕을 한 상자씩 돌렸다고 한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을 축하하는 의미였다고. 성진건설은 박진혁의 주식이 동결된 후 가족 신탁이 지정한 제3자 관리인이 운영을 맡게 되었다. 박진혁은 이사회 투표로 회장직에서 해임되었다. 그가 본사를 떠나던 날 어떤 매체가 그가 종이 상자를 안고 빌딩 앞에서 차를 기다리는 모습을 찍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구겨져 있었다. 온몸이 한누준 줄어든 듯했다. 그 사진은 경제뉴스에 실렸다. 제목은 성진건설 전 총수 빈손으로 쫓겨나 재벌가 결혼 파탄. 댓글 중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것은 이것이었다. 설날 밤에 내연녀 데리고 집에 가는 놈. 설 다음 날 마누라가 도망가는 건 당연하지. 저런 지능으로 어떻게 대표가 됐냐? 윤소희의 사건은 2달 후 재판이 열렸다. 그녀는 경제범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에 연루된 2억 원은 법에 따라 추징되었다. 선고가 내려질 때 그녀는 한참을 울었다. 판사가 최후 진술을 하라고 하자 그녀는 배를 감싸 안고 말했다. 아이는 죄가 없어요. 방청석에서 그녀의 예전 노래방 동료 한 명이 일어나 소리쳤다. 그래서 애 아빠가 누군지는 알아냈냐? 그리고 법원 경위에 의해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녀는 다시는 박진혁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복지관의 송 선생님 말로는 그녀가 서울을 떠나던 날 큰 배를 하고 기차역에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남쪽으로 향하는 무궁화호 기차에 올랐다고 한다. 김혜숙 여사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 3달째 되던 날 나에게 전화를 한번 걸어왔다. 말이 이미 어눌해져 웅얼거리는 소리였지만 나는 몇 글자는 알아들을 수 있었다. 연우야, 집에 와라. 엄마가 잘못했다. 나는 핸드폰을 쥐고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용히 말했다. 여사님, 몸조리 잘하세요. 준서는 다음에 보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연락처 이름을 어머니에서 김혜숙 여사님으로 바꿨다. 용서하지 못해서가 아니었다. 어떤 상처는 아물고 나면 흉터가 남는다. 흉터는 남아있지만 더 이상 아프지는 않았다. 토요일 오후 나는 준서와 함께 석촌호수에 연을 날리러 갔다. 연은 준서가 직접 만든 것이었다. 대나무 살에 신문지를 붙이고 꼬리에는 아이가 자른 꽃무늬 1000조각 2개를 달았다. 아이가 연줄을 잡고 한참을 뛰었지만 연은 날아오르지 못했다. 옆에서 보던 아이가 발을 동동 굴렀다. 결국 아버지가 준서를 목마 태우고 아이가 연을 높이 들었다. 세 사람은
뒤엉켜 넘어졌다. 잔디밭은 푹신했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오직 웃음소리만이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다. 아버지는 호숫가 벤치에 앉아 계셨고 옆에는 치즈 고양이가 웅크리고 있었다. 아버지 손에는 낚싯대가 들려 있었다. 낚싯줄이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렸다. 찌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다.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이, 더 이상 딸 때문에 속 끓일 필요 없는 평온한 미소였다. 나는 아버지 옆에 앉아 잔디밭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았다. 마침내 연이 비틀거리며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을 보았다. 석촌호수 상공에서 점점 더 높이 솟아올랐다. 주머니 속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박진혁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연우야, 나 호수 건너편에 있어. 연이 보여. 가서 아이들이랑 말 한마디 해도 될까? 나는 고개를 들어 호수 건너편을 보았다. 한 남자가 버드나무 아래에 서 있었다. 낡은 가죽 재킷을 입고 예전보다 훨씬 더 야윈 모습이었다. 그는 멀리서 잔디밭 위의 아이들을 바라보며 다가오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답장을 보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 내가 갈게. 나는 일어나 치마에 묻은 풀을 털었다. 그리고 호수 건너편을 향해 걸어갔다. 봄바람이 호수 위에서 불어왔다. 물풀과 흙냄새를 머금고 있었다. 준서의 연은 내 등 뒤에서 아주 높이 날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 속에서 맴돌았다. 석촌호수의 수면은 바람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켰다. 태양은 그 모든 물결에 부서진 금가루를 입히고 있었다. 어떤 빚은 증오로 갚을 필요가 없다. 어떤 결말은 승자가 필요 없다. 그는 그저 계속 살아갈 이유를 구걸하러 온 것뿐이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아이들의 지금 이 순간의 미소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뿐이다. 내가 말을 끝내면 그는 떠나면 된다. 그리고 내가 돌아섰을 때 저 연들은 여전히 하늘에서 날고 있을 것이다.